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키워드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의 핵심 키워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동안 관망세를 이어가던 정비 사업이 최근 들어서 이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의 움직임이 뚜렷해지면서 시장의 관심도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서울 최대의 재건축 단지는 어디일까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눈여겨볼 만한 다른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은 또 어디에 있을지. 자, 오늘 재개발 재건축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또 주목해야 할 주요 단지들까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부동산 전문 우리 김예린 변호사님과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예린 반갑습니다. 변호사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재개발 재건축 시장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재개발 재건축이야말로 이 정책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런 부동산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말 그 계엄 이후로 시장이 한동안 좀 정책과 함께 같이 좀 멈춰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변호사님께서 살펴본 그동안의 이 재개발 재건축 현장 분위기 어떤가요? 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네.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기조가 그 규제를 좀 완화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재개발 재건축 쪽에 어떤 투자라던가 매매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독려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네. 사실 계엄 이슈 이후에는 거의 멈춰 있다시피 하고 이게 정권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책의 연속성을 좀 기대하기가 어려웠던 부분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좀 관망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그 안전한 부동산 예를 들어 강남이라던가 뭐 한남동의 재개발이라던가 그리고 마용성 지역 이런 곳들은 지금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고 계속 신고가를 찍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이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그 지역별로 좀 양극화가 되어 있긴 한데 점점 네네. 온기가 퍼져나가고 있는 양상은 맞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이슈는 뭐라고 보세요? 사실 예전에는 이제 개발 호재가 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집값이 오른다라고 보셔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노후화된 주택은 어쨌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해서 이제 새 주택으로 지어야 되는데 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양가 같은 것들도 많이 오르고 그리고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도 이게 수익이 줄어들잖아요. 비용이 높아지니까. 그리고 부동산 경기도 이제 뭐 상승장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건설사들은 또 이제 그 수주 자체를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신축 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공급이 잘 되게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가격이 좀 오른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지금 이제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거는 사실 비용과 수익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개발이 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주변 시세나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단지가 갖고 있는 뭐 투자 가치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좀 옥석을 가리셔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말씀하신 부분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그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상황이니까. 지금 실제로 이제 강남 지역이나 뭐 그 마용성 지역, 그 한남동, 뭐 용산 네네네. 같은 뭐 재개발 구역 중에서도 한남 뉴타운이 가장 이제 그 입지가 좋고 비싸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런 지역들 중심으로는 사실 매물도 찾기 어렵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매물의 호가를 올려서 거래하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한 연예인도 뭐 집을 사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막 갑자기 뭐 몇 억을 올려서 부르더라. 네. 이런 얘기 하시는 걸 제가 잠깐 본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주요 재건축 단지들 관련해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재건축의 최대어로 꼽히는 압구정 재건축이 올해부터 이제 본격화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이곳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이 2021년에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비백 변경하면서 최근에 이제 시공사 선정하려고 입찰 공고가 6월에 나올 걸로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간단히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신현대 9, 11, 12차 아파트 합쳐서 이제 재건축한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1924세대거든요, 현재. 근데 이제 재건축하면 한 2570세대 정도로 늘어나요. 그리고 한강뷰가 한 6개 동 정도 나오고 이 최고 층수를 보면 65층까지 짓기 때문에 한강이 상당히 좀 잘 보일 걸로 예상은 되죠.
여기서 이제 그 공공주택이랑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25평만 좀 구성하게끔 해서 300세대를 넘게 짓기 때문에 사실 일반 분양 세대는 뭐 300세대 남짓이라서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이제 그 앞으로는 공사비나 뭐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이제 아직 정비계획 변경안 단계잖아요. 그래서 사업 초기 단계에 해당돼서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35평 기준으로 해서 35평을 새 아파트 분양을 받는다. 그럼 추가 분담금 한 2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셔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네요. 조금 이게 뭐 예를 들어 중간에 뭐가 걸려서 이제 시간이 좀 더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또 물가 상승률이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수익성 관련해서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든지 그런 영향은 없나요? 있죠. 재건축이기 때문에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어서 이게 추가 분담금이랑 별개로 재건축 부담금을 네. 부담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사실 고려를 했을 때는 이게 비용 부담이 상당히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그 압구정 2구역 같은 경우에 굉장히 부촌이기는 하지만 여기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부담금이 몇 억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 부담하기가 현금으로 좀 부담이 안 되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양도를 나중에 하실 때까지 좀 부담금 지급을 좀 미룰 수 있다거나 이런 예외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정책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2년 만에 또 본격화가 된 한남 뉴타운 재개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제대로 시작됐구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한남 뉴타운 사실 뭐 입지라든지 잠재 가치라든지 이런 거는 뭐 누가 봐도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투자나 뭐 실거주 가치에서는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이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이제 재개발 구역 중에 제일 좋은 구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네. 실제로도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고 용산에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근처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넓은 구역을 어떻게 이주를 다 시켰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 3구역 같은 경우에는 95% 이상 이제 이주가 됐거든요. 근데 보면은 좀 그 굉장히 사업 그 면적이 넓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실무에서 느끼는 특성으로는 젊은 분들이 좀 선호하는 입지다라는 그런 트렌드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투자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강남은 그 재건축 단지에 너무 이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접근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한남 뉴타운도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이제 그 여기 전체가 또 일대가 뉴타운으로 구성이 되면 좀 미니 신도시처럼 바뀌고 그리고 그나마 이제 접근이 좀 가능한 금액대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한남 뉴타운에 많이 찾으시는 것 같기는 해요. 여기가 이제 입지로 보면은 한강, 남산, 용산, 공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변에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거주하시기는 좋겠죠. 지금 이제 여기 뉴타운 같은 경우에 1구역부터 5구역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가장 선호하는 거는 5구역을 가장 선호하세요. 왜냐 한강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DL ENC에서 얼마 전에 수주를 했고 시공사 선정까지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가장 빠른데 이제 꼽으라고 하시면 지금 3구역이죠. 이제 3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이 시공을 하고 그리고 3구역 같은 경우에 지금 이주가 95% 이상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가보시면 다 비어 있어요. 다 비어 있고 그리고 지금 계획으로는 2029년도에 이제 입주할 예정으로 보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규모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6,000세대 가까이 지금 되기 때문에 규모도 가장 크고 속도도 가장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뭐 2구역, 4구역 이렇게 보시는데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우건설 그 시공사 가 선정이 되고 나서 이 대우건설에서 사실 여기에 고도 제한이 걸려 있어서 높게 못 짓거든요. 근데 이제 118 프로젝트라고 해서 118m까지 짓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시공사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약속이 이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고도제 완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으로 상당히 이제 좀 혼란을 겪었어요. 그래서 시공사 해지를 하냐 마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이제 조합원 총회라던가 이런 것들을 거치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유지를 하기로 결정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4구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삼성물산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압구정 2구역에서 또 열심히 하고 있는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얼마 전에 선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구역은 사실 여기
여기 가보시면 상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쉽게 개발되기 어려운 곳으로 보시면 되는데 가장 후발주자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신통계 후보지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이제 장애 요인도 많고 개발을 하기에는 그렇지만 어쨌든 개발을 안 하고 남겨둘 수는 없으니까 지금 후보지 정도로 선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 한남동 이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죠. 사업 진행 단계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를 테니까. 근데 지금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재 매물이 나와 있는 게 한 20억 후반대에서 30억대 초반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리미엄이 한 20억 정도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초기 투자금 한 10억대 후반에서 20억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그 다 완공이 됐을 때 아파트 값이 얼마나 가냐가 이제 사실은 투자 가치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평당 이제 1억이 넘을 거다라고 보는 그 관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40억에서 50억대, 뭐 33평 기준으로 그렇게 이제 책정이 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한 지금 이제 그 매수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한 10억 정도 이제 시세 차익을 좀 누릴 수 있으면서도 여기 전체가 또 대단지가 되는 곳이고 한강 뷰고 뭐 이렇기 때문에 한 실거주 측면에서도 이제 입주를 했을 때 굉장히 거주하기 좋은 곳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아까 이제 뭐 잠깐 뭐 상가가 많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고도 제한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내년 지방선거라든지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서울시장이 바뀌었다거나 네. 뭐 그럴 때 영향을 받지는 않나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왜냐면 신통기획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네. 서울시에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뭐 정책 노선이 확 바뀌어버린다라고 하면은 좀 지연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긴 하겠지만 네. 어쨌든 간에 뭐 개발의 필요성은 그 어느 그 정권이 되었든 간에 좀 필요성이 있는 거니까. 곳이긴 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 좀 지연되거나 뭐 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렇게 안 가진 않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압구정과 한남 뉴타운 가장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들 지켜봤는데 미미삼이라고 해서 미륙, 미성 그리고 3호, 3차까지 이 단지가 작년에 서울원 아이파크 분양과 함께 큰 개발 호재가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 지역의 그 재건축 속도 그리고 향후 투자 가치는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이게 노원구 월계동 미미삼 아파트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투자로 접근하기가 재건축 호재도 있으면서 네. 가격대도 굉장히 좀 그 접근할 수 있는 가격 범위이기 때문에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이제 신혼부부라던가 이제 사회초년생이라던가 이런 분들 되게 많이 보시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3,930 가구를 재건축을 해서 한 6,700세대로 만드는 거니까 사실 일반 분양 세대수 늘어나는 것만 보시더라도 좀 사업 수익성이 좋다라고 판단이 되실 텐데 근데 이제 꼭 그렇지만 않은 게 사실은 이제 그 노원구 쪽에 상계동이나 뭐 이런 재건축들이 어려운 거는 대지 지분도 좋고 용적률도 낮고 해서 사업 수익성이 높아야 되는데 소형 평형들이 많이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크잖아요. 근데 이제 강남권이나 뭐 이런 데 비해서는 사실 이제 그 비용 부담할 수 있는 소득 수준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좀 낮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좀 잘 안 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미미삼 재건축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돼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밀 안전진단 통과하고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지정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조합 설립하려고 동의서 걷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상당히 좀 주목해 볼 만한 거는 주변에 이제 개발 호재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이제 서울원 아이파크, 그래서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 좀 활발하게 되고 있거든요. 이 코엑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거도 있고, 뭐 호텔도 있고, 쇼핑몰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광운대 역세권 개발로 좀 호재를 받는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서울원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 한 3,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분양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그 5구형, 전용 5구형 기준으로 해서 10억 정도 분양을 했고 전용 8사형 기준으로 해서 한 14억 원 정도 이렇게 분양을 했는데 뭐 거의 이제 완판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미미삼 재건축이 나중에 완료가 됐을 때 이거보다 시세가 높게 형성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좀 이제 가늠을 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21평, 여기가 작은 평수로만 또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20평대까지밖에 없어요. 열 몇 평부터 이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21평 정도가 한 그 지금 5억
6억대 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 6억대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 33평을 신청한다라고 하면 추가 분담금이 한 5억에서 6억 나오기 때문에 총 투자금이 한 12억 정도의 33평 매수하신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서울원 아이파크 이제 그 분양가랑 좀 비교를 했을 때 조금 시세 차익이 있죠.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물가 상승에 따라서 이게 사실 지금 초기 단계 재건축이기 때문에 10년 있어야 입주하거든요. 네, 그때 이제 시세를 좀 가늠을 해봤을 때는 뭐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은 또 누릴 수 있는 곳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또 이제 호재가 있는 게 그 GTX-C 노선이 인접해 있잖아요. 2028년도에 지금 개통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져서 이제 그동안 사실 노원구나 뭐 이런 곳들의 집값이 좀 저렴했던 이유가 그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개선이 되면 집값 상승의 요인으로 이제 그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번에도 그 대선 관련해서 후보들 토론회하는 거 보면은 GTX 관련 얘기는 누구나 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필요성을 다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 관련해서도 우리가 호재가 있다면 조금 더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잠실 한강변도 재건축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실 주공 5단지와 또 장미 1, 2, 3차 재건축 진행 중인데 두 단지가 이제 서로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입지는 비슷하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겠지만 또 투자 관점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사업 단계도 조금씩 다르고 사실 사업 수익성도 다르기 때문에 좀 비교해보기 좋은 단지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우리 아파트는 항상 저평가돼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가격에 정확하게 반영이 돼 있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지가 비슷하지만 사업 수익성 때문에 잠실 장미가 현재 시세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잠실은 굉장히 여성분들이 선호하는 입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공원도 있고 그리고 학교도 잘 돼 있고 그리고 아파트도 좀 대규모 단지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선호하는 입지로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잠실주공 5단지랑 잠실 장미 아파트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보면 사실 잠실주공 5단지는 잠실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잠실 장미 아파트는 신천동이거든요. 그래서 동이 조금 달라요. 위치가 조금 입지적으로 좀 다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잠실주공 5단지가 사실 객관적으로는 더 비싼 입지고 비싸지는 아파트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3,930세대를 6,491세대로 짓기 때문에 이 보시면 사업 수익성이 상당히 좋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거의. 네. 그리고 70층, 최고층 수가 70층이기 때문에 여기 그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한강 그 조망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2호선, 8호선 잠실역도 도보로 바로 이제 역세권 단지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이제 앞두고 있는 단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업 시행 인가가 사실은 작년에 된다, 뭐 재작년에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아직까지 조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조합원 분양 신청이 얼마 안 남은 단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같은 경우에 사업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대지 지분이 평균 이제 그 33평 기준으로 봤을 때 뭐 24.5평이니까 사실 절반 정도만 돼도 대지 지분 높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상당히 높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33평을 내가 갖고 있다. 나중에 33평을 분양 받으면 오히려 돈을 받아요. 추가 분담금을 내는 게 아니라 지금 계획으로 봤을 때 한 4억 정도 이제 받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33평 갖고 있으면 최대 42평까지는 환급을 받으면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이제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총 투자금이랑 주변 시세를 또 비교하시는 거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잠실주공 5단지 그 33평 정도에는 한 37억에서 8억 정도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33평을 내가 이제 분양을 받는다. 그럼 4억을 환급받는 거니까 한 3억에서 뭐 4억 정도 이렇게 거래를 하시는 거고 잠실 장미 아파트는 규모는 비슷해요. 3,500세대 정도 되고 다 지어졌을 때는 5,100세대거든요. 한 1,300세대 정도가 적죠. 잠실 5단지에 비해서 최고층 수도 49층이고 여기는 이제 2호선 잠실나루역을 도보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대지 지분만 봐도 크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평균 33평 기준으로 봤을 때 한 그 15.5평 정도. 그래서 아까 그 잠실주공 5단지는 24평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크게 그 상당히 대지 지분 면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32평에서 32평을 지금 분양을 받으면 한 4억 정도 추가 분담금을 내셔야 돼요. 반대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격에 반영이 돼서 지금 뭐 32평 정도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20억대 후반 정도 이렇게 그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 30억 정도 이제 거래를 하시는 거죠. 근데 사업 속도가 지금 잠실주공 5단지가 더 빠르잖아요. 잠실 장미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그 프리미엄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면은 지금 현 상태에서는 가격에 적절하게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업 속도가 조금 더 느리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물가 상승률 생각해 보면 분담금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렇죠. 건가요? 분담금 올라갈 수도 있죠. 왜냐하면 네. 더 뒤에 짓게 되면 어쨌든 간에 이제 공사비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이제 비용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이런 네. 부분들이 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단지를 비교하신다면 잠실의 두 단지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목동 재건축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쪽도 이제 역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목동 6단지가 이 재건축 조합 설립의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라고들 합니다. 자, 이 사례가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세요? 이 목동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다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신탁 방식으로도 상당히 많이 하려고 추진하고 계시고 그 말씀하신 이제 목동 6단지가 최초로 조합 설립되면서 이제 본격화가 된다라고 이제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가 이제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있거든요. 이게 다 지어지면 한 5만 세대 가까이 되는 미니 신도시급으로 이제 탈바꿈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 재건축 그 평균 수익률도 상당히 좋아요. 목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가 용적률이 거의 뭐 평균이 120%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용적률도 좋고 대지 지분도 상당히 크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투자 가치가 많다. 근데 이제 투자 가치는 좋은데 문제는 이제 다 초기 재건축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한참 기다리셔야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단지부터 7단지는 목동이고 그 8단지부터 14단지는 신정동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1단지부터 7단지가 더 이제 비싼 입지로 보시면 되고 이 뒷단지가 조금 가격이 더 저렴한 단지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 그 단지별로 다 특성이 좀 다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목동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신목동역 역세권 단지이고 뭐 이런 이제 장소 그 역에 가까운 이런 이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2, 3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것들이 가까워서 학군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리고 상가도 가깝고 그러니까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상가들에도 좀 접근이 좋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게 1단지부터 3단지는 사실 그동안 좀 논란이 많았어요. 여기가 혼자 이제 2003년도에 2종 그 주거 전용 지역으로 이제 묶이다 보니까 특별한 그 사정이 없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불이익을 주냐 용도 지역에 있어서 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그 지구 단위 계획 변경안 확정되면서 3종으로 상향이 되고 근데 다만 이제 공공 기여를 좀 재건축 시에 많이 하는 방향으로 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좀 분쟁의 소지는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선호하는 그 단지는 5단지, 6단지 이렇게 보시는데 이 5단지가 학원가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그리고 이제 용적률도 11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업 수익성도 상당히 좋고 좀 대형 평형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 6단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 속도가 제일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그래도 뭐 조합 설립된 정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재개발과 좀 달리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 조합 설립 동의율이 그렇게 좀 잘 안 나오진 않거든요. 왜냐면 이해관계가 다 비슷하시니까 공동주택에 거주를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이제 뭐 얼마든지 좀 다른 단지가 따라잡을 수 있는 속도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목동 6단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독특한 게 조합 직접 설립 제도를 활용해서 그 조합을 설립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추진 설립 안 하고 바로 조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업 기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됐을 때 사실 이제 서울시에서 좀 그 예산을 미리 한 3억 정도 받아서 좀 비용으로 쓸 수 있는 장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초기 단계에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냥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돈을 내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럼 주민들한테 각출해서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사실 돈 내라고 하면 개발은 원해도 돈을 내는 거는 별로 원치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 그래서 이제 그 불분명한 뭐 돈들을 좀 대여해서 쓴다거나 뭐 이게 나중에 이제 조합의 사업비 증가나 또 비리로 이어지는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이 조합 직접 설립 제도를 활용을 하면은 초기 단계에 좀 비용 같은 것들을 좀 빌려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그 추진위 단계를 뛰어넘어서 바로 조합을 설립해서 이제 그 좀 짧아지는 사업 기간뿐만 아니라 사업에도 좀 탄력이 붙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이게 그 목동 6단지에서 좀 그 성공적인 사례로 좀 기록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른 그 지역들에서도 좀 많이 활용할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7단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그 여기가 오목구역 5호선에 그 도보로 접근할 수 있거든요. 목동역도 좀 가깝고 네. 고급 주상복합들이 좀 질비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주변 환경이 좀 이렇게 잘 되어 있죠. 그리고 8단지, 14단지는 사실 진행이 앞단지에 비해서는 좀 원활히 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뭐 이거는 사실 이제 그 수익성이 좋아야 재건축에 대한 유인 그 기대감도 높아지는 거니까 주민들의 협조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앞단지가 수익성이 좋고 뒷단지가 좀 덜 좋다 보니까 입지적으로도 더 비싸질 수밖에 없고 하다 보니까 좀 앞단지 위주로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목동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동일한 평형으로 이동했을 때 그 추가 분담금 안 내고 돈을 환급받는 형태의 수익성이 좋은 재건축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제 그 좀 저렴하게 접근하실 수 있고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좀 부담 없이 또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점들이 있어서 그 목동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투자나 뭐 실거주 측면에서 접근하시기도 굉장히 좋은 단지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재건축 현재 뭐 사업 진행 속도라든지 아니면은 그 미래 가치에 대한 그런 수익성 관련해서도 좀 1단지부터 7단지까지 중심으로 해서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전체적으로 쭉 살펴봤는데 일단 이 재건축 분담금 관련해서 많은 분들도 부담을 가지고 계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재건축 분담금이라는 거 앞으로 이제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 같은데 얼마나 더 오를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사실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사비라는 것도 단순히 재료비만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인건비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그 뭐 자재비나 이런 것들이 좀 상승했다가 떨어지더라도 공사비는 계속 또 그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게 다른 인건비나 뭐 이런 것들 기타 비용들이 또 오르기 때문인 이유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주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지금처럼 그 몇 년 사이에 폭등하는 뭐 그런 일들은 없겠죠. 그래서 물가 상승분 정도 이제 올라간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도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 그 비용으로 공사를 하면 수익성이 안 나오는 곳들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오르면 올라지 떨어질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그 뭐 투자로 접근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수익성을 좀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또 부담금을 납부를 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기존에 좀 그 저층 주거단지들, 그래서 재건축 수익성이 높은 거, 그래서 많이 지을 수 있는 곳들은 거의 개발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건 좀 애매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받지 않으면은 개발 유인이 별로 없는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성 측면에서 보시고 또 이제 주변 시세랑 비교했을 때 내가 들어가는 총 비용과 주변 시세를 좀 비교를 해보셔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원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분양가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분양이 나더라도 분양가를 낮출 수 없는 이제 그 건설사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도 원가는 많이 들어가고 이제 분양은 잘 안 되니까 좀 아무래도 이제 공사하기를 좀 꺼릴 수밖에 없거든요. 수익이 줄어드니까. 뭐 심한 경우에는 손해를 보면서 또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결국에 이제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신축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인 만큼 이 새 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새 정부는 앞으로 이제 이런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는 게 현 시점에서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사실 이게 그동안은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 수요들이 막 몰리다 보니까 그 비정상적으로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규제가 되게 강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좀 시장이 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재건축, 재개발 수익성 자체가 안 나오고 비용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재건축, 재개발 그 매물이라고 하더라도 투자자들은 별로 매력을 못 느끼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오히려 이제 주민들은 노후된 주택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뭐 이런 부분들의 장애 요인으로 비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 개발이 필요한데 개발을 못하고 그냥 노후된 주택에 거주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급도 늘리고 그리고 주민들의 주거 환경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수익성을 좀 높여주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뭐 폐지한다, 완화한다 이런 공약들이 좀 나오고 있고 하는 것들도 사실 이런 이제 그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재건축 관련해서 이런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분들,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들을 좀 완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들도 꽤 있고 뭐 신통기획 제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느 정도 공공기여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 수익성을 좀 높여주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쨌든 간에 좀 비용이 증가하는 거는 막기가 어려우니까 수익성을 좀 높여주는 뭐 용적률 인센티브라던가 여러 가지 규제 완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뭐 멈춰 있다거나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런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수익성에 좀 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수익이 좋아야 이제 네. 어쨌든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부담하는 비용이 적고 그리고 벌어들일 수 있는 이득이 높아야 주민들도 사실 재개발 재건축을 원할 텐데 뭐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사실 그 원치 않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뭐 진행할 동력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수익성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가야 이제 공급도 늘어나고 그리고 주민들의 주거 환경도 개선되는 방향으로 개발이 가능해지는 경우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재개발 재건축 분양 단지가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남권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사실 당첨만 되면 10억 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5억에서 뭐 10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는데 근데 세 군데 정도 이제 눈여겨볼 만한 단지가 있어서 강남권에 잠실 르엘 미성 크로버 재건축한 단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트리플 역세권이고 또 한강이 보여요. 한강 조망에 따라서 같은 단지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희소성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 평당 한 6천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이제 강남에서 그 분양하는 단지들 중에 분양가가 좀 제일 저렴하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33평, 뭐 32평, 그러니까 그 전용 84형을 분양을 받으시면 한 19억 정도의 분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입주권 시세를 보시면 조합원 물건 시세를 보시면은 동일한 평형대가 35억에서 40억이요. 그러면 이 시세 차익이 15억에서 20억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청약 가점이 높다라고 하면 유리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반드시 좀 청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방배동 같은 경우에 방배 포레스트자이 분양을 앞두고 있거든요. 방배 13구역 이제 재건축한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도 이제 평당 한 6천만 원대 후반 이렇게 책정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 그 23억에서 4억 정도 30평대 이렇게 분양을 받으시는 건데 이제 입주권 시세로는 한 30억 넘어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한 7, 8억 이렇게 수익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여기는 근데 일반 분양 세대가 너무 작아서 사실 이제 그 좀 도전을 하시면 경쟁률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크로드 서초라고 여기 보시면 되고 평당 6,5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입주권 시세 한번 보면은 30평대가 30억 넘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7, 8억 정도 이렇게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청약 가점이 높다라고 하면은 한번 이제 강남 청약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올 하반기에 우리가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단지를 잠실 르엘, 방배 포레스트자이 그리고 아크로드 서초까지 우리가 한번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당장 투자에 나서기보다는 관망하는 분들도 많고 또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그런 초보자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신다면은 그냥 신축 아파트 쪽으로 생각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정비 사업장을 바라볼 때 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나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그래도 좀 수월하게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개인의 그 네. 사정에 따라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하거든요. 네. 물론 투자금도 고려를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내가 빨리 입주를 해서 새 아파트에 살고 싶은데 초기 재건
재건축 재개발 투자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 신축에 빨리 입주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관리처분은 난데 뭐 이런 데 이제 입주를 하시는 게 그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은데 그 간혹 이제 사업지별로는 조합원 입주권 매물과 또 일반 분양이 예상되는 매물들이 있는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분양가랑 조합원 분양가,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권 시세가 뭐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관리처분 이후에는 조합원 입주권 시세가 높아지는데 안 그런 곳들이 있거든요. 이게 키를 못 맞춘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분양가로 예상되는 금액보다 이제 조합원 입주권 시세가 더 낮은 사업지들 가끔 있거든요. 뭐 이런 데들은 이제 일반 분양하면 일반 분양가만큼 시세가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셔서 투자를 하거나 뭐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재개발 재건축 진행한다라고 하면 가격이 무조건 올랐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내가 비용을 많이 들여야 되면은 사실 주변 시세랑 비교했을 때 결국에는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제 아파트를 매수를 한다거나 뭐 그렇게 투자 가치가 없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이제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는 수익성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수익성을 어떻게 판단하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대지 지분이나 뭐 용적률,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 많이 이제 그 보고 판단을 했는데,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뭐 노원구 상계동이라던가 그리고 뭐 미미삼 아파트 뭐 이런 데들은 소형 평형이 많기 때문에 또 들어가는 비용이 많으니까 투자 가치는 있을 수 있지만 좀 부담이 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수요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따져는 보셔야겠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고 이제 주변 시세를 좀 고려하시고, 그리고 이제 정비 계획 같은 것들 수립할 때 그 대략적인 추가 분담금 같은 것들 이제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현실적으로 잡혀 있는지 보시고 비교를 해서 총 투자금과 주변 시세를 좀 비교해 보시는 그런 이제 그 절차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업지에 뭐 아까 한남 1구역처럼 좀 상가가 많다거나 또 그 종교시설 분쟁도 요즘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또 사업 지연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서대문에 이제 부가현 2구역, 3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프리미엄으로는 한 10억씩 붙어 있는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은 안 되고 있어요. 종교시설 갈등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내부의 분쟁들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분쟁 상황들,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그 알박기라고 하는 네. 그런 것들인가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 뭐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본 것 같은데, 투자를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까지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변호사님의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시장 관련해서 오늘 우리 김예림 변호사님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뭐 굉장히 어려운 투자다라고 생각은 하시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리스트를 정해놓고 하나하나 따져본다면 또 우리에게 좀 만족스러운 투자 가치를 안겨줄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성급하게 결정하거나 뭐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저희가 했던 방송 다시 한번 찬찬히 짚어보시면서 꼼꼼하게 따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부동산 여기까지 얘기 나눠보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더 자세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예림 변호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